저는 만들어 온 음식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냉장고는 그 사이 텅 비어 있었어요. 주방도 깨끗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제가 해오는 음식만 겨우 드시는 듯 했어요. 어머님, 반찬 여기 넣어놨어요. 국은 혹시 몰라서 냉동실에 넣어두었고요. 한 끼 드실 만큼만 소분해 두었으니까 꺼내서 데워 드시기만 하면 돼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시는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오늘은 저랑 외식하시겠어요? 가까운 곳에 괜찮은 식당이 있거든요. 괜찮다. 네가 해온 음식이 저렇게 많은데 지금은 별로 생각도 없고.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더 권유하지 않고 알았다고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는 시름에 잠겨 계셨어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저렇게 집에만 계셨습니다. 이러다 어머님까지 잘못되실까봐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면서 어머님이 드실 만한 음식을 해서 나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얼른 기운을 차리셔야 할 텐데.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주차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한 10분쯤 갔을까요? 그제야 어머님 댁에 지갑을 두고 온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른 방향을 바꿔서 어머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며칠은 지갑이 없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은 핸드폰만 있으면 카드 결제도 다 되고 모바일 신분증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겨우 10분 정도 운전한 상황이라 고민 없이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와 생각하면 그조차 참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 근처에 다다른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마침 그때 어머니께서 집에서 나오셨기 때문이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초췌하던 어머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 꽃단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치장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어딘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내내 기운 없는 모습만 본 터라 저렇게 생기 넘치는 어머님의 모습이 한없이 낯설었어요. 어머님은 한쪽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저에게는 별다른 일정이 없어서 내내 집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순간 뭔가 서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몰래 어머님이 탄 택시를 뒤쫓았습니다. 20-30분 달린 택시는 의외의 장소로 들어갔어요. 바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호텔은 왜 오신 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그 사이 택시는 호텔 정문 앞에 멈춰섰고 저는 약간 거리를 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곧 어머님이 택시에서 내리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호텔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어머님에게 다가간 겁니다. 어머님과 남자는 이미 아는 사이인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모르는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다니요. 그것도 남편 또래나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와 말입니다.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평소와 다름없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크게 내쉬고 제가 방금 본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남편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어요.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무언가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고 침착한 반응이었어요. 나도 알아.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히려 남편의 답변에 놀란 건 저였어요. 시어머니가 외도 중인 걸 남편이 알고 있었다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와. 와서 얘기하자. 남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무거워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이야기를 꺼낼 시간이 왔다는 듯한 어조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추측과 의문들로 가득했어요. 과연 집에 가면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일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 대해 떠올리게 됐어요. 사실 저희 시댁은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 무렵 한창 회사를 키우느라 바빴던 시아버지는 어린 남편을 제대로 돌봐줄 여력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재혼을 고려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버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고 계셨는데 사적인 일까지 챙기다 보니 자주 집에 왕래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린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접점이 생겼죠. 아이가 없는데도 어린 남편을 곧잘 돌보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면 남편을 잘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재혼을 결심하셨다고 해요. 결혼 후 시어머니는 남편을 정말 친아들처럼 키우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에게 아이를 갖지 말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바로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행여나 친자식이 생기면 전처의 아들인 남편에게 소홀해질까봐 그런 결단을 내리신 거였죠. 시어머님의 그런 결단에 당연히 아버님은 너무도 고마워하셨죠. 남편도 시어머니의 그런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자신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다는 사실에 감동한 남편은 그 후 어머님을 더 살뜰히 모셨습니다. 괜찮은 식당을 발견하면 꼭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어머님이 조금만 편찮으셔도 곧바로 병원을 예약했어요. 아버님 역시 어머님이 남편을 키우기 위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다며 어머님을 살뜰히 챙기셨어요. 저는 그게 좋게 보였습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의 부모를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머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고맙게 여기고 살뜰히 챙기는 아버님과 남편을 보면서 이런 집안이면 결혼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어머님과 더 가깝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은 좀 무뚝뚝한 스타일이시고 어머님은 사근사근하신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런데 저를 살뜰히 챙겨주신 건 의외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은 말보다 행동으로 저를 챙겨주시고는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음식을 기억해 두셨다가 사주시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지면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며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저희 친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시아버지가 보여주신 배려였습니다. 코로나 당시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친정 부모님은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시던 집까지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거든요. 당장 도와드릴 형편이 안 되니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먼저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사돈어른 댁이 식당을 하신다고 했지. 맞아요. 코로나 기간이 길어져서 지금 여러모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새아가 얼굴에 그늘이 졌더구나. 남편이 시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리니 아버님은 곧바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방식이 참 세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주면 사돈어른 댁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네가 마련한 걸로 하자. 그래야 새아가 마음도 더 편할 거다. 시아버지는 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마치 남편이 알아서 챙긴 것처럼 처리하라고 하셨어요. 그 돈 덕분에 친정 부모님은 살던 집을 팔지 않고 무사히 코로나 기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저는 울먹이며 아버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러자 아버님은 손사래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라니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지. 그 후로 저는 시아버지께 더욱 정성을 다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자주 가져다 드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댁을 자주 오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때마다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묘하게 어머님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아버님이나 남편 앞에서는 저를 티나게 챙겨주셨지만 둘만 있을 때는 묘하게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루는 시댁에 과일 바구니를 사간 적이 있어요. 남편은 일이 있어서 저만 잠깐 들른 참이었죠. 아버님은 예상대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가오셔서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며 살갑게 말씀하셨어요. 새아가가 참 살뜰해요. 어쩜 이런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따뜻한 시어머니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방으로 들어가시자마자 어머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사오지 마라. 시집 온 지 1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체면 치레를 하니? 톡 쏘아붙이는 말투에 저도 모르게 당황했습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과일이 하도 싱싱하고 좋아 보여서 2분 드시라고 사온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니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다시 나오시자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바꾸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를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나 남편이 있을 때는 늘 우리 며느리 하면서 티나게 저를 챙기셨지만 정작 둘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셨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덕분에 집안이 화목하다며 과하게 칭찬하시던 시어머니가 그날은 작심한 듯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아무리 살갑게 굴어도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야. 아무리 잘해도 친딸은 못 돼. 그건 알지? 맥락도 없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당혹스러웠어요.
한 번도 저를 딸처럼 여겨달라고 말한 적 없는데 말이죠. 그 후로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게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다행히 시댁에 갈 때는 대부분 남편과 함께 했기에 그런 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무렵 시아버지의 회사는 점점 부침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오랫동안 봉제 공장을 운영해 오셨어요. 예전에는 정말 잘 나가는 사업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에 밀려 의류 하청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었죠. 아버님은 결국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회사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주문이 밀려서 밤을 새워도 못 따라갔는데 요즘은 공장 기계가 노는 날이 더 많구나. 더는 미련두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표정이 무척 복잡해 보였어요. 평생을 바쳐 일한 사업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어받아서 해볼까요? 괜한 고생을 물려줄 수 없다. 이건 시장 자체가 죽은 거야. 너는 네 길을 가라. 무뚝뚝한 분이지만 늘 가족 생각부터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평생 일한 사업이지만 아들에게 어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공장을 정리한 후 아버님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 있는 나날을 보내셨어요. 평생 바쁘게만 살아오셨는데 이제야 진짜 쉴 수 있게 된 거죠. 아버님, 이제 어머님이랑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나도 그렇지만 이 사람도 평생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으니. 어머님을 향한 아버님의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정말 고마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죠. 저와 남편은 두 분을 위해 해외여행 패키지를 알아봤습니다. 그간 회사 일로 두 분 모두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못 해보셨다고 하니 아버님의 은퇴 선물로 딱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유럽 여행 패키지 예약해 드릴게요. 두 분이서 로맨틱하게 다녀오세요. 두 분 다 처음에는 큰돈 쓰지 말라고 만류하셨지만 결국 저희 성의를 받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유럽 여행을 앞두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고작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상상도 못한 비극이 저희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으로 가고 있어. 빨리 와라. 그 말을 듣는데 잠이 확 깼어요. 저는 얼른 남편을 깨웠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니 온몸을 떨며 그 앞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다가가서 묻자 어머님이 넉나간 표정으로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숨을 못 쉬겠다고 하길래 얼른 119에 신고했지. 근데 구급차가 오는 사이에 의식을 잃어서.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저희도 덩달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아버님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이제 회사를 정리하고 건강을 챙기려던 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가족 모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사이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무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심장이 너무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CPR을 시도하고 심장 충격까지 가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의식을 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남편과 저 역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을 회사 일로 바쁘게 사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이제야 여유를 즐기려던 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시다니. 너무도 큰 비극 앞에 가족은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 역시 비통했어요. 직원들은 물론 거래처 사람들도 모두 찾아와서 아버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결국 어머님은 이틀째 되는 날 조문객에게 인사를 하다가 그대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물도 제대로 안 드시고 너무 많이 울어서 탈수 증상이 온 거였어요. 여기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실신하신 거였죠. 저는 그런 어머님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동안 거리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충격을 받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까지 슬퍼하실까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러다 어머님마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의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수시로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살폈어요. 아버님이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님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어머님을 위해 갈 때마다 전복죽이며 삼계죽 같은 걸 요리해서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만들어간 음식은 조금이나마 드셔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음식을 해서 날랐습니다. 그날도 모처럼 밑반찬과 음식을 해서 어머님 댁에 가져다 드린 참이었어요. 그러다 지갑을 두고 온 바람에 시댁에 돌아갔다가 꽃단장을 하고 집을 나서는 어머님을 발견한 거였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기운이 없다면서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분이 화장까지 곱게 마치고 어딘가로 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탄 택시를 뒤쫓았습니다. 그러다 웬 젊은 남자와 어머님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기함한 참이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더니 일단 집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어머님은 언제부터 외도를 저지르고 계셨던 걸까? 설마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셨던 걸까? 온갖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집에 도착했고 저는 서둘러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웬 서류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맞은편에 앉으면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은 알고 있었다니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제 물음에 남편이 서류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제게 보여줬어요. 당신이 봤다는 남자, 이 남자 맞아? 한 남자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어머님과 함께 호텔에 들어간 그 남자가 분명했습니다. 맞아. 이 남자 누구야? 어머님이 진짜 바람을 피우신 거야? 바람을 피운 건 아니야. 이 남자 어머니 친아들이거든.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답변에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어머님의 친아들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자식이 있었어? 말하자면 숨겨둔 자식이지. 알고 보니 어머님에게는 숨겨둔 혼외자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20대 초반에 낳은 아이니 아버님 회사에 입사하기도 전에 낳은 아이였죠. 어머님은 이 사실을 숨기고 아버님과 재혼을 한 거였어요. 남편은 내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돈을 빼돌리고 계셨다는 거야. 회사 정리하고 장부를 점검하시다가 최근에 알아차리셨대. 그런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컸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이를 확인한 아버님은 당연히 깜짝 놀라셨고 어머님께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부인하시다가 나중에는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셨대. 그 큰 돈을 대체 어디다 쓴 거냐고 물었는데 끝까지 어디다 썼는지는 말씀을 안 하셨나 봐. 그 일로 아버님은 무척 속상해하셨다고 합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평생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 더 크셨던 거죠. 아버님은 결국 답답한 속내를 남편에게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돈이야 급하면 가져다 쓸 수도 있지. 내가 정말 화나는 건 오랫동안 그 일에 대해 나에게 이런 방구 안 했다는 거야. 지금도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남편은 속상해하는 아버님을 달랬습니다. 자신이 어머님께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아버님의 장례를 치른 후 사람을 써서 어머님이 어디에 돈을 쓰셨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믿지 못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어머님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신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야. 이미 자신의 친아들이 있으니 더 이상 아이가 필요 없으셨던 거지. 그럼 어머님이 그동안 빼돌린 돈은 다 그 아들한테 가져다 준 거였어. 아버님은 그 아들의 존재를 모르고 계셨던 거야? 아버지는 끝까지 모르셨던 것 같아. 어머니가 돈을 빼돌린다는 것만 알아차리셨지. 그 이유까지는 몰랐던 거지. 이제야 돌아보니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 어릴 때 백화점에 가서 내 옷이나 신발을 사면 꼭 똑같은 걸 2개씩 사셨거든. 남편이 왜 똑같은 걸 2개씩 사냐고 묻자 어머님은 예비용으로 하나 더 사두는 거라고 둘러댔다고 해요. 알고 보니 숨겨둔 아들을 갖다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원하는 게 가능했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들어가는 액수가 달라졌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 몰래 점점 큰 돈을 빼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저 역시 충격적인 진실 앞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랑 비슷한 또래라면
이제 제 앞가림은 할 나이잖아. 근데 왜 최근까지 돈을 빼돌리신 거야? 알아봤는데 별다른 직업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빼돌린 돈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겠지. 생각해보면 단서들이 있었어. 내가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시더니 급하게 집 밖으로 나가신 적이 있거든. 창문으로 봤는데 20대 남자가 집 앞까지 찾아와서 어머니한테서 뭔가를 받아가더라고. 아마도 그게 그 아들이었던 것 같아. 혼외자의 존재를 꽁꽁 숨기고 산 어머니로서는 상당한 위협이 됐을 거라고 남편은 덧붙였어요. 행여 이 사실이 밝혀지면 아버님과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친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줬을 테고 친아들이 요구하는 액수는 점점 커졌던 거죠. 나도 오늘에야 친아들의 존재를 알게 됐어. 나도 이렇게 배신감이 큰데 아버지가 하셨으면 얼마나 상심하셨을지 상상이 안 되네. 남편의 씁쓸한 목소리에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간 남편을 위해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헌신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에게 친자식이 따로 있었다니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의 희생에 남편이나 아버님이 평생 얼마나 고마움에 살았는지 저 역시 잘 알았기에 입이 썼어요. 더불어 그 친아들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별다른 직업도 없이 어머님을 협박해서 그 돈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은 더 위험한 거 아니야?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협박할 수 있잖아. 그동안은 행여 아버님에게 들킬까봐 몸을 사렸겠지만 이제는 아버님마저 돌아가셨으니 대놓고 돈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말에 남편은 상상도 못한 답변을 들려줬습니다. 아니, 내 생각은 그 반대야. 어쩌면 어머님과 그 친아들이라는 자가 한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이 혼외자가 있다는 걸 숨기고 아버님과 결혼했고 그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아버님의 돈을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친아들에게 협박당하며 평생 전전긍긍하고 살았을 어머님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답변은 전혀 의외의 것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갔다가 컴퓨터에서 이상한 검색 기록을 발견했거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시댁에 간 남편은 꺼림칙한 마음에 집안 곳곳을 꼼꼼히 둘러봤다고 해요. 그러다 아버님 서재에 있는 컴퓨터에서 수상한 검색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사기 결혼, 혼외자, 이혼 사유 같은 걸 검색했더라고. 혼외자를 숨긴 게 이혼 사유가 되느냐, 사기 결혼 혐의를 받으면 위자료는 얼마나 내야 하냐,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이었어. 아버님이 검색한 내용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혼외자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그럼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어머님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색한 날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툰 바로 그날이었어. 아버지가 어디에 돈을 쓴 거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셨다고 했고,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디다 그 많은 돈을 쓴 건지 찾아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네. 그러다 친아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다툰 후에 아마 엄청 불안하셨을 거야. 호텔 앞에서 친아들을 만났을 때 어머니 표정이 어땠어?
둘 다 밝아 보였어.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착각했겠지.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둘이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환하게 웃는 그 표정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 남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머니가 친아들에게 일방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다면 표정이 어두웠을 거야. 그렇네. 근데 불안하거나 어두운 얼굴은 아니셨어. 오히려 굉장히 밝아 보이셨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인 거지. 우리 아버지의 죽음이. 충격적인 추론이었지만 마냥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저 역시 어머님과 그 친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 모습을 떠올리자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비통하게 울던 어머님의 모습과 호텔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한 편의 반전 영화 같았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아버님의 석연치 않은 죽음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해. 서재 컴퓨터 검색 기록이 직접적인 살인 동기가 될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신 사유 역시 지금은 자연사처럼 보여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아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마친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알아낸 건 추론에 불과할 뿐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에서 어설프게 신고했다간 자칫 시어머니와 친아들이 빠져나갈 빌미만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니. 제 속이 이런데 남편 속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증거를 더 찾아야 할 것 같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말이야.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면 그쪽에서 먼저 증거를 없앨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별다른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호텔에 있는 카페처럼 폐쇄적인 곳에서 만남을 이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에는 뭔가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까? 요즘엔 수사하면 무조건 핸드폰부터 본다잖아. 오늘도 친아들을 만났는데 그 전에 뭐로 연락했겠어? 핸드폰으로 했겠지. 그렇지만 핸드폰을 빼돌리기가 쉽지 않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편이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님 핸드폰을 확인해 볼게. 방금 좋은 방법이 생각났거든.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시어머니 댁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님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니? 제가 연락을 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마침 전복이 너무 싱싱해서 전복구이를 좀 해왔거든요.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순순히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주에 2, 3회는 꼬박꼬박 시댁에 방문하고 있으니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챙겨온 음식을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또 한 번 울렸어요. 참, 오늘 물리치료사 선생님 오시는 날이죠. 그래, 네가 온다고 연락했으면 시간을 뒤로 미뤘을 텐데. 아니에요. 치료받고 계세요. 그동안 저는 주방 좀 정리할게요. 그 사이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2번씩 물리치료사를 집으로 불러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선생님이 방문하시는 시간과 요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 역시 저를 보고는 의아해하셨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작은 사모님도 계셨네요. 네, 제가 선생님 오시는 날이라는 걸 깜빡했네요. 어머님 치료받으시는 동안 저는 집 정리 좀 할게요. 시어머니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치료를 받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재빨리 거실을 살폈어요. 하지만 거실 어디에도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을 안방에 두신 듯 했어요. 낭패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얼른 마실 것을 따라서 쟁반에 받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이미 엎드려 누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두 분에게 사근사근 얘기했어요. 오늘 날이 덥잖아요. 선생님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마실 거 한 잔 안 드린 게 생각나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목이 마르던 참이었는데. 치료사 선생님은 다행히 흔쾌히 답하면서 음료를 드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협탁 위에 놓인 어머님의 핸드폰을 얼른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순간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긴장감에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렇게 안방에서 나온 저는 재빨리 어머님의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사이 벨소리라도 울리면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핸드폰을 켜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떴어요. 저는 능숙하게 시어머니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몇 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는데 다행히 그 번호 그대로였습니다. 화면이 열리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메신저 프로그램부터 확인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대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그 약 2배로 받아와. 그 남자 약봉투에 섞어 넣으면 돼. 그리고 어차피 곧 들킬 것 같다며. 그럼 그 전에 처리해야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범행을 모의한 대화였어요. 좀 더 최근의 대화를 살피니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일 끝나면 유산 절반은 내 거라는 거 그 약속 잊지 마. 놀랍게도 그건 아버님의 장례식 때 주고받은 문자였어요. 시어머니가 울다가 혼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손이 벌벌 떨리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사진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약봉투 사진이 여러 장 찍혀 있었습니다. 메모장에는 아침 한정, 점심 한정, 저녁은 안 줘도 됨 같은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약 복용 시간을 세세하게 적어둔 걸 보고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숨을 완전히 먹게 만든 건 음성 메시지 파일이었습니다.
아, 왜 전화를 안 받아? 그 남자 죽었다고 입 싹 닦으려는 건 아니지? 엄마 정신 차려. 엄마랑 나랑 범에 모의한 흔적들 내 핸드폰에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거 들고 경찰서 가는 순간 엄마 인생은 끝장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데 하마터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바닥은 어느새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저는 모든 대화를 캡처하고 사진을 옮기고 메모까지 꼼꼼히 저장했어요. 그러면서도 수시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 안에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저는 시어머니가 늘 핸드폰을 올려놓는 거실 협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는 못다한 일을 불이 나게 마무리했어요. 심장이 얼마나 뛰던지 여러 번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물리치료를 받고 나오자마자 핸드폰부터 찾았어요. 그 사이 저 역시 일을 마무리하고 어머님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전복구이 데워놨으니까 바로 드시면 돼요. 냉장고에 밑반찬도 채워놨어요.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집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가서 차에 올라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감정을 좀 추스른 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다 확인했어. 당신 말대로 어머님이랑 그 친아들이란 작자가 공모해서 아버님을 그렇게 만든 게 맞았어.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 상태부터 물었어요. 당신은 괜찮아? 운전할 수 있겠어? 괜찮아. 이제 좀 진정됐어. 그럼 내가 주소 하나 보낼게. 거기로 바로 와줄래? 남편이 보낸 주소는 로펌의 주소였습니다.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변호사에게 제 핸드폰에 남은 증거들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자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경찰은 시모와 아들 간의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약품 구매 내역을 빠르게 확보해 나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사 상황을 들으면서도 행여 시어머니나 친아들이라는 자가 눈치챌까봐 저나 남편이나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매일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반찬을 가져다 드리기 위해서였죠. 어머님은 여전히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 빠져 힘겹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을 아는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더욱 소름 끼치게 다가왔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국을 데웠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한껏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를 하시는데 한마디가 또렷하게 제 귀에 들어왔어요. 조금만 기다려.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친아들이라는 자와 통화를 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곁눈질로 바라보더니 전화를 끊고 현관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너머에서 곧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기란 씨,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거죠. 1시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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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경찰 2명이 곧장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희란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살인 혐의라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느덧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시어머니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저를 돌아봤어요. 예, 얼른 윤우한테 전화해라. 변호사 데리고 당장 오라고 해.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태워졌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방금 어머님 경찰에 잡혀가셨어. 체포영장이 발부됐나 보네. 알았어, 경찰서로 갈게. 남편은 드디어 올 게 왔다는 듯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역시 차키를 챙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비슷하게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연신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었죠. 그러다 저와 남편을 보고는 반색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유, 왔니? 근데 변호사는 어디다 두고 너 혼자 왔어?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니? 네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갔는데 내가 살인 혐의라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곧 남편의 입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아버지가 드시던 약을 이중으로 처방받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온라인으로 추가 구매까지 하고는 그걸 아버지가 평소 드시던 약에 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그렇게 가신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니 곧 핏기가 가시듯 창백해졌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이미 경찰이 증거 다 확보했어요. 당신 아들도 곧 잡혀올 겁니다. 둘이 공모한 정황도 다 드러났으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억울하다고 호소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꾼 겁니다. 윤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내 아들은 너 하나뿐이야. 공모라니 당치도 않다. 내가 그 자식한테 당한 거야.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고. 엄마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어리석었어. 그놈이 하도 무섭게 협박을 해서 얼결에 그랬다. 제발 날 좀 도와다오. 그 순간 남편이 눈이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피를 토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그런 끔찍한 짓까지 저지르다니. 당신은 이미 선을 넘은 거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그러니 사죄하지 마.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감옥 가서 평생 죗값 치르면서 살아. 그게 나나 아버지에게 속지 않은 길이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 뒤에 대고 발악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 인생 다 바쳐서 널 키웠는데 네가 사람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경찰은 소란을 피우는 시어머니를 유치장에 가뒀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저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어요.
흐느낌이 오는 남편을 다독이며 저 역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친아들과 시어머니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어요. 시어머니와 친아들은 재판장에서도 서로를 탓하며 아귀다툼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와 정황이 충분하다면서 시어머니와 친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아버님이 계신 낙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마터면 억울한 죽음을 밝히지 못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났으니 부디 편히 눈 감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흘렀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길고도 긴 악몽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으로 남아 지난 일을 정리하니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지는 것 같네요. 무엇보다 힘든 일을 겪은 남편에게 힘내라고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